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귀한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한 분의 선교사님들 진료할 때 그분 뒤에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목회자분을 진료할 때는 한 교회가 그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몸된 구성원이시고, 또 한 가정의 소속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요.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진상 동부교회 장로입니다. 진상이라는 면회가 있는데 면 소재지가 아니고요. 면에서부터 동쪽 끝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오래됐어요. 그 예배당 건물이 90 몇 년 됐으니까 그 전부터 교회는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90 몇 년, 거의 100년 가량 된 교회가 그 아주 작은 시골 교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요즘에 진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갑질, 뭐 왕따, 진상 이런 단어일 건데 왜 하필 이름이 진상인가? 이때 진은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상이니까 위쪽에 있는 나루터라는 말이고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위쪽에 있는 나루터까지 오셔서 내려서 복음을 전한 그 마을에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땀과 기도와 말씀 선포로 생명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있고요. 대부분 저희 교회 그 교우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길두교회 어르신들보다 한 5살에서 7살 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좀 더 많고요. 사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저희 교회 교우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할까 오랜 시간 고민해 왔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딸이 둘 있는데 두 딸을 어떻게 잘 키워볼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바른 신앙으로 키워볼까 고민했던 그 결과물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거의 99% 교우분들에게 혹은 제 가족에게 해왔던 일들을 정리해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책에 있는 그는 활자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진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명함에다 새겨 넣습니다. 한번 빨간 글씨로 돼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길두교회 교우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두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뒤에 아내가 있는데 좀 아내한테 미안한 말을 하자 그러면, 저 아내 너무 사랑하고요, 저 아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아내랑 같이 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저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한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가 다른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그러면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서도 즐거움을 저는 찾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 즐거움이 이쪽에서 조금은 있고 저쪽에서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감격했어요. 아, 전능하신 신이 우리들을 보고, 나를 보고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라고 고백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평생의 말씀으로 받고 명함에다가 써놨어요. 혹은 제 진료실 앞에도 이 문구가 적어져 있어요. 진료실 벽에도 한자로 이 문구가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땅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있으면 율법도 어기고 병도 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있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천국 백성이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한테 이들한테 있어라고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할 텐데, 이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범죄하고 오늘도 병들어서 병원 가야 되고 오늘도 아파가지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존귀하다고 하시고 왜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하셨을까? 땅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게 됐는데, 여기에 의문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아픈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다가 찾은 답이 뭐였냐면 방금 읽었던 성경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기본적인 물질이라는 흙을 가지고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구나.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아담만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모든 피조계가 함께 저주를 받은 바람에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지금 현실로 말하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말씀 묵상을 전해주거나 이런 과정에서 생기가 자녀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는 흙이라는 물질이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생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흙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이 기능의학이라는 책, 건강에 대한 책 3권이 나왔어요. 이것은 흙과 물질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한 17년, 20년가량 매일 아침 묵상글을 보내줬는데 그 묵상글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이것은 생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빠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생기를 불어 넣어줄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흙에 대한 책 3권하고 생기에 대한 책 1권하고 4권이 나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이 4권들의 아주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이 4권을 압축한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병드는가.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3파트로 나눠져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치매 초기로 고생하시는 분, 혹은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그런데 암의 발생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또 통증에 대한 것도 평생 아파갖고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진통제 드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치매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냐면 2055년이 되면은 약 30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서부터 안전하신 분은 없어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나라야마라는 영화예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본에서는 70세가 넘어가면 첫눈이 오면은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나라야마라는 산인데 거기다가
부모님을 갖다가 버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버렸을까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간병비라고 자본 수입을 갖고 보면은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65세 이상의 버는 돈의 평균은 22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차액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차액을 아무리 국가에서 뭐 세금 같은 것으로 보존해 주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유교적인 문화니까 일본처럼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장사익 씨가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가사를 들고 봤더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못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자, 아들이 꽃이 피니까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해가지고 지게가 됐든지 등이 됐든지 내줬어요. 어머니가 업혔어요. 마을길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을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봄구경 꽃구경 눈을 감아 버리더니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오늘 나를 버리는 날이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하실까요? 한 움큼씩 하는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가 뿌리고 있어요. 아들이 물어보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 답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자녀 마음도 아프고요. 부모님의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정확히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고 따라서 하시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병비가 안 들기 때문이에요. 집중해 주실 거죠? 자, 순서대로 할 겁니다.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 이유를 찾는 오염이 가능한 이유, 예방법과 치료법, 그리고 마음과 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도인지 장애하고 치매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쉽게 말하면 치매의 전 단계인데 1년에 10에서 15% 치매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매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병명을.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놔서 경도라는 단어 때문에 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때 경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치매 환자분들 MRI를 찍어보면 뇌가 많이 수축돼 있거든요. 근데 MRI를 찍었을 때 뇌가 조금밖에 수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뇌가 수축된 건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여도 사실은 치료를 이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 뭐냐면 집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내가 왜 나왔지? 근데 옆에서 목 말라? 목 안 말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물 마시러 왔지 생각이 나면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인 거고요. 옆에서 목 안 말라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물을 마시러 나왔나? 그 자체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치매 증상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할 수도 있는가 없는가가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의 구분법이에요. 연간 경도인지 장애에서 6년 정도 지나면 80%가 치매로 가요. 그래서 몇 퍼센트나 유병률을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처럼 80에서 막 90세 가까이 되시면 치매 유병률이 80에서 84세가 15%이고요. 경도인지 장애는 60대 후반이 되면 28%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43%가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예요. 자,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치매이거나 한 분이 암이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건강하잖아. 40%가 병이니까. 그러면 건강하신 분이 병든 분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암이시면 권사님이 암 수발하느라 힘들고요. 장로님 치매 증상이 있으시면 권사님이 무척 힘들어져요. 그래서 암과 치매와 이런 어떤 증상들이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경도인지 장애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드렸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기억력에 대한 문제, 사고와 판단력에 대한 문제, 집중력에 대한 문제 쭉 체크해 생활과 행동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교회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는데 최근에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힘들대 너무 화를 많이 내신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더니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런데 딱 한 달 치료하고 이분이 다시 예전에 온유하신 분으로 다시 성품이 바뀌셨어요. 경도인지 장애를 이때는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0에서 4개면은 정상 범위, 5개에서 8개면 가능성이 있고 9개 이상이면은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혈당 검사, 중성지방, 허리둘레, 혈압, 호모시스테인, 요오드, 비타민 D, 염증 수치, 요산 수치, 가수치 이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치매 진단 테스트도 드렸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를 안 하면 인지 기능이 계속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떨어지는 것을 늦추거나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이 일상생활의 현저한 지장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무증상 증상이라든가 경도인지 장애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좋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9가지로 의사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저는 땅의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흙에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효소, 물, 공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오면은 A-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몸은 A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B로 쓸 수는 없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좋은 게 들어오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요.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건강하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부터 볼게요. 비타민을 놓고 보면 제가 시금치를 예를 드는데 일본에서 나온 자료예요. 비타민 C를 봤더니 1952년도에 시금치가 한 단에 150mg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검사했더니 비타민 C가 8mg이 됐어요. 몇 분의 몇으로 줄었죠? 거의 2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올리브가 잡혀가면 뽀빠이가 시금치 한 통 먹고 힘을 내가지고 올리브 애인을 구해오는 만화인데 요즘 뽀빠이라 그러면 시금치를 몇 개를 먹어야 되냐면 20개를 먹어야 돼요. 배불러가지고 애인 못 구해올 거예요. 자, 93년도까지 검사하고 더 이상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은 비타민C가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당연히 적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시금치만 하나 먹어도 충분하게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금치를 먹어도 공급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비타민이 고갈 상태가 돼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도 비타민이 고갈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먹거리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비타민이 이만큼 부족해졌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한 7년째 되면 농사짓다가 7년째가 되면 땅을 씌워주라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농사짓는 분들 많아서 물어보면 7년째 땅을 씌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처장 너는 속이 없어. 그럼 그 해는 못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작을 하라고 하셔서 연작하라고 하신 것은 땅이 다시 에너지를 얻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연작하는 거예요. 땅이 계속 힘을 잃어요. 또 하나는 비가 오면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버리니까 땅은 계속 약해져 있어요. 비타민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미네랄도 줄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버럭버럭 하시는 어르신에게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B하고 D하고 아연하고 3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드시고 나니까 다시 온유해지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바깥 집사님이 요즘에 성품이 버럭버럭 하고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비타민 B하고 C하고 아연을 좀 주시면 돼요. 아연은 굴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굴국 막 끓여가지고 드리면서 드셔보세요. 혹시 성품이 바뀔지 어찌합니까? 비타민 B, C, 아연, 셀레늄,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치매가 증가한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초기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 치매 증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섬유질도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현미약보다는 정제된 많이 깎아버린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이 부족하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까 소화효소가 고갈 상태예요. 그래서 효소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식초류 많이 드시라 그래요. 감식초나 사과식초, 발사믹식초, 식초 많이 드시라 그래요. 어렸을 때 생수를 판다, 물을 판다라는 말을 듣고 봉이 긴선달이 따로 없네. 마을마다 우물이 있고 물이 있는데 물을 왜 팔어 했는데 지금 다 생수 사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오염됐어요. 공기도 미세먼지 많아져서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되고요.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오는데 이겨낼 방법은 마스크 외에는 없냐? 열심히 운동하면요 미세먼지 좀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표면에 농약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녁에 쌀을 씻어가지고 밤새도록 쌀을 불립니다. 그 물을 버리고 밥을 합니다. 쌀 표면에 있는 비소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쌀도 씻고 불려서 그 물 버리고 밥을 하셔야 되고요. 치매는 제3의 당뇨라고도 합니다. 당이 조절이 안 되면 치매 증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혈당을 낮춰주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달한 거 땡기죠. 왜 땡기냐면 이거 일종의 도파민 중독, 당 중독이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독이 심하냐? 이제 저희가 공복 혈당이 126이 넘든지 식후 혈당 200이 넘든지 당화혈색 6.5가 넘은 당뇨라고 하는데 당뇨 유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당뇨 유병률은 16%이고요. 당뇨병의 전 단계, 정상이 아니고 당이 너무 높은 분이 46%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63%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당뇨 아닌 사람이 더 적잖아요. 정상 사람이 더 적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이 더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1대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 분이 33%, 3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죠. 평균이 당뇨 있는 거라 당 문제가 안 되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달달한 걸 많이 먹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복용량이 우리나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저희 교회 교우분들도 그러시는데 보통 60% 정도 탄수화물 섭취를 합니다. 먹거리 중에서. 그런데 이상적인 수치는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야채나 채소, 물고기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 관리가 되고요. 당 관리가 돼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제 아이들이 당하는 속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떤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달달한 걸 땡겨서 먹어야 됩니다. 깊이 먹어서 당을 올려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을 끌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 혈당에서 올라간 것만큼만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올라간 것을 끌어내리는데 훨씬 더 많이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이 올라갔다는 말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저혈당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이 오면은 반드시 반동으로 저혈당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걸 먹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혈당 증상에서 다시 당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이 올라갔다가 솟구쳤다가 떨어졌다가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이게 반복하게 돼요. 이 반복하게 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산화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뇌가 녹슬어 버립니다. 뇌 혈관이. 그래서 제가 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절대 처음 혈당을 높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혈당을 많이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식사를 해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들이 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같이 먹으면 이 밥에 있는 탄수화물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서 치쿠스 올라가니까, 미사일처럼 다 올라가니까 밥을 늦게 먹는 거예요. 반찬을 먼저 먹는 거예요. 달지 않은 반찬을 먼저 먹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혈당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 딸들에게는 밥뚜껑을 가능한 한 늦게 열어라. 밥뚜껑 열고 식사하지 말고 다른 거 먹다가 한 중간쯤 먹었을 때 밥뚜껑 열고 식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지만 먹는 순서만 좀 지혜롭게 바꿔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반찬부터 드셔보시고, 반찬 드시다가 국 드시고, 그러다가 밥뚜껑 열어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당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야식 먹고 이래서 올라갑니다. 배달 음식도 많이 먹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너무 콜레스테롤 높기 때문에 지금 막 교육해가지고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낮아도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지방은 드셔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적절한 지방이 뭐냐? 들기름, 올리브 오일, MCT 오일, 코코넛 오일, 뭐 굳이 추가한다 그러면 참기름, 이런 성분들이 좋은 지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낮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드시려고, 좋은 지방은 먹으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집에서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하실 일이 한 가지 더 숙제를 드릴 건데,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 꺼내가지고 까서 노른자에다가 이쑤시개를 꼽아 보셔야 됩니다. 몇 개가 꼽히느냐에 따라서 그 달걀이 정말 좋은 달걀인지 안 좋은 달걀인지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산청에 계시는데 중학교 때 그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소원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 여기 의사 만들어주시면 여기 와서 병원 할래요. 그래서 가정학과 전문의 되자마자 오셔가지고 거의 30년가량 그 지역에서 교회 장로로서 또 주민들 섬기면서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2,700평 되는 폐교에다가 집을 짓고 계시거든요. 2,700평에다가 닭을 10마리를 키워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은 닭의 먹이를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옆에 개울이 있어가지고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고 이러더라고요, 닭이. 그래서 이 닭에서 난 달걀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쑤시개로 꼽아봤어요. 100몇십 개를 꼽았는데 더 이상 꼽을 데가 없어요. 조그마한 노른자에다 100몇십 개를 꼽으니까 고슴도치를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이 안 터져요. 그런데 안 좋은 달걀, 쉽게 말하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져버린 달걀은 열몇 개 꼽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좋은 달걀일수록 안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메가6가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와, 염증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뇌가 빨리 염증화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로 가는데, 염증 물질이 많이 먹는 것은 옥수수 식용유로 튀긴 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들기름이라든가 좋은 달걀을 드신다라고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달걀 꼽아봤어요. 한 100개 꼽으니까 터지더라고요. 저도 좋은 달걀 먹는 거죠. 그런데 한 10개 꼽았는데 터졌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고민? 이 달걀을 버릴 수는 없지. 그런데 대신해서 들기름을 한 숟갈씩 먹는다든가 오메가3를 따로 구입해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꼭 한 개씩 깨가지고 열심히 이쑤시개 꼽아보시고 몇 개 안 꼽았는데 터졌다, 30개 미만으로 터졌다라고 하면은 플러스해서 들기름을 계속 한 숟갈씩 드셔주셔야 됩니다. 원래
닭이 됐든지 돼지가 됐든지 소가 됐든지 야생으로 사는 애들이 있어요. 들소가 있고 멧돼지가 있고 야생닭도 있거든요. 얘들 조사해 보면 오메가3와 식수가 1대1이나 1대2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GMO 사료 먹여서 사육하고 있는 닭이나 달걀이나 돼지 같은 조사해 보면요, 1대80에서 1대1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깨져 있는, 비율이 깨져 있는 염증 물질을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드는 거고 암에 걸리는 거고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비율이 너무 깨져 갖고 있어요. 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문제를 냈어요. 너 같은 여대생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카드와 영수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마시고 갈 수가 없어.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강의 끝나고 돌아와서 차에 반쯤 남아있는 커피 좀 아까워서 다시 마시고 이동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 좀 저렴한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놓고 집에 왔다. 여기에서 딸이 잘못한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영수증을 만진 거예요. 여수에 있는 큰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이 모셨는데 경치가 좋은 데다 카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안 되겠다, 손님이 너무 많이 오네, 당신 나가가지고 열심히 카운터에서 돈을 받았죠. 카드를 받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 염증도 생기고 갑자기 건망증도 심해지고 경동이지장애 증상이 생겨가지고 없었어요. 그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영수증을 계속 손으로 만져가지고 처리를 한 거예요. 여성이 영수증을 손으로 만지면 핸드크림을 바르거든요. 핸드크림 바르기 때문에 흡수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20배 정도 높아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절대 여성은 핸드크림 바른 손으로 영수증을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들어오면 뭐 불임도 될 수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많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 만져야 돼요. 해결책은 뭐겠어요? 가지고 갖다 내요. 카운터 넘기실 수 있나요? 못 넘기는데요. 그러면 장갑을 끼세요. 하루 종일 장갑 끼고 영수증 만지시면 돼요. 제 딸은 절대 영수증 못 만지게 했어요. 만지면은 나중에 아이 낳는데 위험하다, 못 만지게 했고요. 두 번째는 테이크아웃 하면 안 돼요. 텀블러를 사용하든지 거기서 마시고 나가야지. 테이크아웃하는 종이컵 안에가 여러 가지 과부라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하시면 안 되고요. 차에 놔뒀다가 미지근하게 식은 음료는 버려야 돼요. 절대 남겨놓으면 안 돼요. 한두 모금 먹고 생수도 한두 모금 마시고 놔뒀던 물은 마시면 안 되고 다 버리셔야 되고요. 기름 넣을 때는 유증기가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증기를 피하는 방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바람 방향을 봐야 돼요. 얘가 주유구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지고 주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숨 참고 이리 도망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꼽아놓고 멀리 가 있으면 돼요. 아니면 차에서 나오지 마든지. 좌우간 카드 영수증 만지지 마시고요, 테이크아웃 하지 마시고 차 안에 놔둔 음료 드시지 마시고요, 기름 넣을 때 유증기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제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치매 증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에 제 아이들 또래 젊은 아들들, 딸들, 손주들이 너무 걱정돼요. 이 친구들이 50대, 60대가 됐을 때 다들 치매 생길까 봐서 무서워요. 고래고기 드시지 마세요. 큰 물고기에는 오염물질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고래 잘 안 먹죠? 저쪽 포항 쪽에는 고래고기 드시는 분들 많고요. 거기서 오신 분들 검사해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는가 예전에 나온 자료 하나 봤더니 제가 놀란 것이 1등이 어디에 제일 많죠? 다이옥신이라는 오염물질이 제일 많은 데가 민물오류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버터인데 3등이 어디죠? 모유예요. 자, 우리 의사들에게는 어떤 신화가 있었어요. 무슨 신화가 있었냐면 엄마에게 있는 좋은 것은 아이에게 가고 안 좋은 것은 다 막아줄 거다. 태반이 막아주고 모유에서도 걸러줄 거라는 태반 신화, 모유 신화가 있었는데 이 논문으로 깨진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좋은 것도 가고 안 좋은 것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유가 위험하니까 분유 먹여야 될까요? 아니요, 분유는 더 나빠요.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몸을 가진다는 말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몸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과부라 화합물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에 들었을까요? 과부라 화합물이 프라이팬에 있을까요? 화장품에 있을까요? 주문 배달 음식에 있을까요? 립스틱에 있을까요? 아니면 일회용 종이컵에가 있을까요? 다 들어있어요. 과부라 화합물이. 기능성 옷, 그러니까 땀은 배출하고 비는 막아주는 기물성 옷, 화장품, 코팅된 프라이팬, 종이컵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작은 시골교회 가서 주방을 봤더니 프라이팬이 3개가 있는데 다 버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과부라 화물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깜빡깜빡 하실 때가 많고 사모님도 그러고, 주일에 음식이 남으면은 교회 옆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드시는데 그분들도 다들 깜빡깜빡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셔다가 검사를 했죠. 과부라 화물이 가득 나왔어요. 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프라이팬 3개를 버려야 되는데, 한 개는 프라이팬 헌물하셨던 권사님이 천국 가셨대. 그래서 얼른 바꿀 수 있죠. 2개는 못 바꿔요. 이제 이거 새로운 집사가 마음대로 버리면은 또 헌물하신 분들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못 버리고 있었는데, 예배당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 업자분이 다 버려버렸어요. 다 새 걸로 하시라고. 그 뒤로는 목사님 다른 분들도 깜빡깜빡한 거 훨씬 더 줄었어요.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포탈레이트도 있고 비스페놀도 있어요. 이런 물질에서부터 내가 오염되고 있구나, 이 오염된 물질이 나를 인지장애나 치매로 몰고 가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검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은 검사 결과 나오면 놀래요. 정말로 나오네요. 아무리 조심해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역탄수와 점수기 사이가 제일 좋고요. 정수기가 비싸면은 끓여가지고 식혀서 마시면 됩니다. 카드뮴은 굴, 홍합, 조개류, 오염된 쌀.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방식처럼 쌀을 불려서 금을 버리고 밥을 하셔야 되고요. 순, 큰 생선 먹으면 좀 곤란합니다. 납도, 또 이제 여기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납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납이 나왔을까 저도 궁금합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옆집 사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4분 다 높아요. 알고 봤더니 산에서 나온 그 물을 2집이 사용을 하는데, 교회하고 2집이 사용을 하는데, 산에서 나온 물이 자꾸 이제 새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영장 가면은 발라져 있는 녹색 페인트 있죠. 그걸로 방수 처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녹색 페인트가 납 페인트거든요. 그러니 이제 물 새는 것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납 중독인 거예요. 목사님 부부와 옆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까지. 그런데 그럼 다른 교우분들도 거기서 조리한 음식을 계속 드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납 중독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비소는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조류에도 많고요. 알루미늄, 순천에 가면은 그 유명한 통닭집, 전국적으로 유명한 통닭집이 이제 알루미늄에다가 통닭에다가 마늘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요리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거 맛있다고 제 딸아이 친구들까지 순천 오면은 그거 먹어보고 싶대. 절대 못 먹게 해요. 알루미늄에다가 음식물 넣고 고온을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그 음식물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걸 먹고 나면은 바로 뇌로 가요. 바로.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 외국 같은 경우는 부검을 많이 하거든요. 뇌 안에 알루미늄 성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로 싸거나 알루미늄 싸가지고 고온으로 가열한 요리는 드시면 안 돼요. 뭐 있을까요? 오리를 그렇게 싸가지고 요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많이 먹는 건데 대패 삼겹살이라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대패 삼겹 구워서 먹거나 이런 거 피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김밥은 괜찮아요. 김밥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고온이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김밥에 들어가진 않는데 고온으로 열을 가해버리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싸가지고 열을 가한 음식은 안 드셔야 돼요. 쌀 불려 드시고, 컵라면 용기 피하시고, 만두 용기도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가을이면은 김장을 하죠. 빨간 고무 대야에다가 열심히 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환경 오염물질 다 나오는데 그것 좀 바꾸면 안 돼요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그 해는 권사님이 최장로가 고무 대야 쓰지 말라고 하니까 김장 매트로 바꿨다 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김장 매트 더 나빠요. 스테인리스로 바꾸셔야 돼요. 차는 3분 이상 금지하시고요. 레이저 프린터기 옆에 있는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음식물이 다 오염된 거예요. 흙이. 또 문제는 뭐냐면 오염된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래도 조리를 좀 잘하면은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데 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오염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것은 당 독소가 삶은 감자에 17 들어있었어요. 근데 감자를 튀기면 당 독소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1522. 감자는 감자 자체도 독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독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튀겨버리면은 90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치킨, 차돌박이, 삼겹살구이, 감자튀김은 금지.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한 것은 백숙, 샤브샤브, 수육보쌈, 삶은 감자. 그러니까 굽고 튀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간 고온으로 뭘 가면 안 되고요. 낮은 온도로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수육보쌈 드시고 백숙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혹은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 가면 맨날 이런 것만 주는데 어떻게 해서 건강할 때는 일주일에 한 5, 6일은 건강한 음식 먹고 한두 번은 안 좋은 음식 먹어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미 중병에 걸려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음식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를 막아보려고 당을 낮춰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대 문명이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많고요. 야식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답을 딱 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새벽 기도를 했더니 다 좋아졌대요. 왜 좋아지냐면요. 새벽 기도 5시에 나가려고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4시 반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빨리 자야죠. 빨리 자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야식을 못 먹어. 야식을 못 먹고 빨리 자야 되니까 새벽 기도. 또 하나는 새벽에 지금 같은 겨울철에 새벽에 오려고 그러면 집안에 따뜻한 방에 있다가 밖에 나왔을 때 엄청 추워요. 추위에 떨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따뜻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추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추운 곳에 노출돼 가지고 1시간 정도 노출되고 다시 차가운 따뜻한 곳으로 갔을 때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은 그 순간에 노폐물 분비량이 훨씬 더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노폐물, 중구석 같은 오염물질 빠져나가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시게 되면 추위에 노출이 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야식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3가지 이유로 당 조절이 되고 치매 증상이 좋아졌어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두 분이 거의 뭐 90가량 되셨는데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담당하신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누가 어느 권사님이 11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80, 90 되면은 다들 병원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몸이 건강해서 농사 지었던지 뭘 하셔가지고 11조를 하셨나 해서 이제 두 분에게 신방 가서 찾아와서 얘기해 들어봤는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쌀독에 대나무 뿌리가 있었대요. 쌀독에 대나무 뿌리가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럼 의미는 아십니까? 쌀독에 대나무 뿌리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전에 쉽쌀이 심할 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쌀 못 먹게 하려고 대나무 뿌리를 넣어놔요. 꼭 꼽아보는 거예요. 대나무 뿌리가 마디가 있으니까 꼽아보면은 쌀이 얼마나 주는지 알 수 있거든요.
못 먹게 하는 거죠. 밥 많이 못 먹게 하려고. 근데 그 상황에서 헌미를 했어야 돼요. 목사님도 먹었어야 되고 교우 가운데 먹거리가 없는 분한테도 쌀을 나눠 드렸어야 되니까 대나무 뿌리가 있는데 헌미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답이 나오냐면 그분은 굶어야죠. 예,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야 돼요. 젊었을 때 대나무 뿌리 때문에 굶고 헌미한 결과 당 조절이 잘 됐겠죠. 안 올라갔겠죠. 절대. 연세 드셨는데 치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실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농산물을 팔아서 다시 또 자녀에게도 주고 교회도 헌금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굶어지는 게 과연 얼마나 좋은 거냐. 이론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원숭이 연구를 했어요.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들, 자유급식을 해서 원숭이들 시작했더니 소식하는 원숭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똑똑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외에 치매나 노화를 막으려 그러면 백내장, 녹내장 치료해야 돼요. 미각을 자극해야 돼요.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것을 드셔보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감귤류, 감식초 같은 신맛이 나는 것을 계속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자극을 하면 뇌가 활성화돼요. 맛을 분류하는 뇌가. 그래서 절대 마지막 요리하고 마지막 간 보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요리를 하면은 무조건 마지막에 간을 보고 내주셔야 돼요. 그게 미각을 자극해서 나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냄새도 계속 자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곧 꽃이 피죠. 공은 어디 가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실 것 같으니까 꽃이 피면은 꼭 거기 가셔가지고 꽃 향기를 맡으세요. 후각을 자극해야 돼요. 후각을 자극할수록 뇌가 위축되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육 마사지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자율신경계 자극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밑에가 이상한 글씨가 적어져 있죠. 읽기도 어려운 뭐 2020 뭐 2017 적어져 있잖아요. 이건 논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교회 장로라 그래서 없는 말 막 찾아갖고 와서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논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걸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우리 몸에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발가락에서부터 발 뒤꿈치 쪽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위쪽으로 무릎 쪽으로 종아리 마사지 해주시고요. 사타구니도 무릎에 사타구니 마사지 해주시고요. 엄마 배 문질러 주시고 호흡도 하시고 겨드랑이 마사지 해주시고 목뼈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발가락에서부터 귀까지 마사지 해주시는데 언제 해주셔야 되냐?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한번 마사지 하면 10분에서 15분 걸릴 거거든요. 2번 해주시고 주무시면 자고 있는 동안에 끌어올렸던 애들이 뇌 순환을 하면서 림프 순환을 하면서 애들이 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마 마사지 한다고 치매가 예방될까? 예, 예방돼요. 이것도 논문에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바둑, 장기, 체스도 하시고요. 오일도 드시고요. 비타민이나 이런 거, 영양소도 드시고요. 장 안에 미생물들이 균형을 맞춰줘야 저희가 뇌가 건강해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된장, 청국장, 낫또, 발효김치, 식효소, 감식초 이런 거 드셔주셔야 되고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면 치매가 예방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설마 저 논문 있다니까요. 밑에 논문 찾아놨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의사를 위해서 이 강의하니까 설마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논문 보여드린 적도 없잖아요. 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실 때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뭘 적으셔야 되자?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2장 몇 절인가 이런 식으로 숫자까지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서로 물어보셔야죠. 오늘 말씀 본문 어디였어? 이런 식으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계속 듣고 요약하고 받아 적고 암송하는 과정에서 치매가 예방돼요. 두 번째는 오기 전에 열심히 찬양하고 계셨죠. 찬양하시고 성가대 하세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치매가 예방되고 있어요. 복식호흡하세요. 기도하면은 치매가 예방될까요? 될 것 같은데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한 10일간 뒤졌어요. 그리고 결국 찾았어요. 기도 빈도가 높으면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가 예방된다. 이 논문 찾고 나서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그동안은 기도하면 치매 예방된다는 말을 못했어. 논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논문 찾고 나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리내서 성경 읽기예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눈으로 보면은 시각 뇌만 자극되는데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귀도 자극되고 청력도 관계하는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발견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뭘 요청했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교도 하는데 이걸 좀 길게 뽑아달라. 목사님이 계속 한 절이나 두 절만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소리내서 성경 읽으면 치매가 예방되는데 저희 교회 교우가 하는데 치매 걱정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교도가는 성경 본문을 좀 길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좀 길게 합니다. 그리고 조명도 중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약간 노란색이나 붉은색 조명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될까? 이런 분위기가 막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어요. 교우분 가운데 치매 초기이기도 하고 또 보행도 어려웠던 분이신데 그분의 가족이 정말로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켜야 될 것 쭉 적어서 줬고요.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운동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운동한대요. 박수 치는 것도 더 붙여놨더라고요. 첫 번째 주먹 박수예요. 주먹 쥐고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목을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뼉을 박수 치는 거예요. 손가락 박수도 있어요. 손가락만 부딪히는 거예요. 목보 박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바닥 박수도 있어요. 달걀 박수라고 있는데요. 공기 박수라고 돼요.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서 공기가 울리도록. 이제 더 된다. 이것도 좋겠죠. 그 어르신이 이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 하셨냐 봤더니 성경을 필사하고 계세요. 열심히 쓰고 계세요. 시계가 방마다 다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달력이나 시계가 방마다 있어가지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달력과 시간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마다 다 시계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 자녀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이미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의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시계 다 붙여놓고 달력 붙여놓고 약 드실 거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해주시고요. 퍼즐 맞히는 거 하게 했고요. 그분이 사실 장애가 있으셔요. 한 손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뜨개를 시켰어요. 뜨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한 손으로, 저는 두 손도 뜨개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손으로 뜨개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뜨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다 전 교우들 나눠줄 만큼 뜨개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전 교우들 다 나눠주세요. 잘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차 마시고 야식 드시 마시고 오메가3 들기름 같은 거 드시고 이제 오전 흙에 대한 파트를 강의를 했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딱 5분만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한 2, 30분 또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여전도에 준비한 간식 좀 나눠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3시 반에 이제 예배를 마치는 걸로 일단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 원장님이 좀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실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일정이 끝나고 찬양대 연습 끝나고 당회 끝나고 장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일단 수요일로 좀 바꾸기로 했고요. 끝나고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찬양대 연습 끝난 이후에 오늘 장례 입당이래 임종 예식 드리려고 하는 것은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 2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 쭉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흙으로만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희 존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지 의사 입장에서,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도파민 분비가, 적절한 도파민 분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부정적인 도파민 분비가, 너무 과도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마약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도파민 분비가 돼서 마약에 즐거워요. 그런데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는 같은 양의 마약에 즐거움이 안 되는 거, 도파민 분비가 안 되니까 용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까지 넘어가게 돼서 생명이 유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파민 분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다들 과잉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자들은, 기능학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과잉된 도파민 분비 세상에서 안정되게 도파민을 안정시킬 것인가, 우리의 뇌가 너무 중독으로 달리지 않고 안정시킬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찾은 물질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스킨십을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혹시 애완견이나 애완묘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런 스킨십이 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옹하거나 출근 전에 뽀뽀하거나 등을 밀어주거나 이런 스킨십을 하면은 나타나는 이제 분비되는 옥시토신인데, 이게 분비가 되면 도파민의 중독에서부터 뇌가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안정시킬 수 있어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시골 교회에 어머니들 찾아가서 신방 가서, 저는 장로가 직분 중에 하나가 신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들 얘기를 쭉 들어보죠. 그러면 145대 때 추웠던 이야기도 하시고, 국민학교 때 달리기 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오랜 시간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젊은 장로가 가면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하시는가? 이유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외롭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녀분들이 효자이고 효녀였다 하더라도 구정 때, 그리고 추석 때, 그리고 아버지 기일 때, 어머니 생신 때 4번 찾아오면은 정말 효부효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2번 신방을 하죠. 봄 때 신방, 가을 때 신방. 그럼 6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 신방을 따로 가야겠다,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권사님이랑 제 아내도 권사니까 같이 이제 장로 신방을 가가지고 딴 거 것 없어요. 계속 앉아서 어머니 하신 이야기 들어드리고 손만 꼭 잡아드려요. 왜냐? 손을 잡으면 어머니에게 옥시토신 분비가 되고 저한테도 옥시토신 분비가 되고 일석이조예요. 손을 꼭 잡아드려요. 네, 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방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손잡고 기도해드린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배 끝나고 나오실 때 교우들 이렇게 몇십 명 안 되니까 그냥 꼭 손을 잡아드리면 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화가 나셨어요. 최장로 왜 내 손을 안 잡아줘?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58세인데 어머니 지금 68세야.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머니 70 넘어가면 내가 손 잡아드릴게. 하지만 손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찾아오는 이도 없고 자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찾아오고 나 혼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셀프로 몸을 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 이렇게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옥시토신은 분비가 돼요. 내가 나를 안아도 분비가 돼요.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래서 아내 출근하기 전에 아내한테 아침에 뽀뽀하고 출근하고요. 자, 엔돌핀은 모든 일에 기쁘게 감사하는 사람.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입에 물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 분비가 되고요. 엔돌핀 분비가 되면 옥시토신하고 둘이 합력해서 도파민에 과잉된 뇌를 안정시키는 거고요. 치매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세로토닌은 어떻게 하면 분비가 많이 되냐? 미래의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바오밥 나무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어둡고 볼품없는 씨앗이 장미꽃이 된다는 것. 과거의 좋은 기억이나 미래의 성공을 생각하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영역에서는 크리스천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있는 거니까 이보다 좋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에게 뭘 요청했냐면 목사님 천국 설교 좀 자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를 설교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거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최장로가 와서 말한 대로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며칠이나 가냐? 한 3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작심 3일이 엄청 위대한 거야. 왜냐하면 야구 선수가 한 3할 때 타율 치면 엄청 잘 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3일 작심했어요. 작심했는데 하루 하고 이튿날은 흐지부지하고 그 다음 날부터 못했다. 3일이 안 갔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3일마다 작심하는 거예요. 작심 3일은 안 좋지만 3일 작심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3일마다 하세요. 저는 3일 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듣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월요일날 되면 흐지부지해지고 화요일 되면 잊어버려. 그러니 수요일날 다시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작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 성경을 관통하는 12글자를 성경 전체를 줄이면 12글자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난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서 칭찬을 받죠.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려 그러면 먼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넌 어디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넌 어디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난 누구라는 답을 주시는 그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따라와라고 하셔요. 따라가려고 봤더니 무섭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사실 무서운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쫄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과거에 나뭇가지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 사함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나 있는 곳에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마음이 잃으면은 아무리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더라도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주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없는 어두움, 사망, 영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저희 운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운명을 바꿔버리셨어요. 뭘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고요. 영생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셨다. 이걸 계속 고민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계셨을 때 치매가 멀어져요. 이걸 인식하고 계셨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인식하고 있었을 때 공포와 불안의 호르몬이 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뇌가 안정돼서 치매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카우아이 섬에 한 연구를 했어요. 카우아이 섬은 지금은 하와이는 관광지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무슨 연구를 했냐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결국은 범죄자 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종단 연구는 앞으로 몇십 년간 연구하는 건데 이 종단 연구에 문제점이 있어요. 연구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은퇴하거나. 그래서 연구자가 바뀌기도 하는데 심리학자 에미오는 두 번째 연구자예요. 다음 세대 연구자예요. 그런데 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안 좋은 삶을 살다가 범죄자 되고 끝난다. 이 개념에서 처음에는 맞다고 논문을 썼는데 가끔 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았는데 밝고 건강한 청년, 학업 성적 우수한 청년, 이런 청년들이 나오더라. 이 사람들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총 833명의 연구자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201명이 아주 고위험 곳에 있는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이 중에 72명이 3분의 1가량이 환경하고 관계없이 잘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야겠죠. 왜 잘 자랐을까? 잘 자란 이유를 찾았더니 어른이 한 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옥에 갔어. 나올 때 받아주는 어른. 사고 쳤어. 학교에 돌아 그러면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품어주는 어른 한 명이 있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아이들의 72명의 공통점이 누군가 어른이 한 명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른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지만 장로님일 수도 있지만 어른이 한 명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른 한 명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어요. 논문을 봤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돌아온 탕자처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우분들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 내린 공통점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몸은 아프죠? 아프다고 보니까 병원비하고 돈은 없죠. 자녀들은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해간다 그러고 카드비 못 갚는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녀들이고 당신 몸은 아프고 살기는 팍팍하니까 도대체 인생은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이런 교우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힘없이 소망 없이 살다가 주께서 불러주시면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소명을 일깨워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소명?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기다려주는 어른 한 명이 있으면은 바르게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간간히 하는 기도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매일 주일, 매일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소명을 깨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한 20-30분 드리고 또 그 남은 시간만큼 기도해요. 주로 기도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어른으로 남고자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왜 했냐? 건강해서 뭐 하자고? 건강해서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어른으로 남아 주십사.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거고요. 저희 교회 교우분들은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도 상관없다. 이전에 들었던, 진단받았던 진단명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었는데 공주가 춤을 잘 춰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왕비가 복수심에 불타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왕이 우유부단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정치에 참여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자신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명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소속된 재직들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앞에 들었던 내용들을 작심삼일 해주시는 거예요. 3일마다 작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운동하십시오. 기도하는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차가운 온도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차가운 하시면 좋고요. 새벽 기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냉수 샤워라도 온욕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 찬물, 따뜻한 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독소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제품 최소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과 배우자에게 말년까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유익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다작, 소식, 단식, 운동, 바른 자세, 해독, 순환, 건강 습관, 마음 잡기를 합니다. 이걸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게요. 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배우자에게 말년까지 유익이 되기 위하여 다작하고 소식하고 단식하고 운동하고 바른 자세, 해독, 순환, 건강한 식습관, 마음 잡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